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정말 끔찍한 부상을 겪고도 꿋꿋하게 재활에 성공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비교적 가벼운 통증에도 좌절하고 무너질까요? 그 답이 근육이나 뼈가 아니라 우리 뇌 속에 있더라고요. 감정을 조종하는 둘레계통이라는 보이지 않는 연출가에게요. 오늘 이 신경해부 생략 자료를 통해서 이 연출가의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 연출가라는 비유가 정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보통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면 그냥 막연한 기분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요. 감정은 편도체나 해마 같은 여러 배우들이 협력해서 만들어내는 아주 정교한 연극하고 같아요. 뇌 속의 연극이라? 네. 그리고 이 연극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하는 게 재활의 성패를 가르는 정말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뇌 속의 연극이라니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이 연극을 이끄는 핵심 배우들부터 만나봐야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편도체네요. 흔히 우리 뇌의 위험 경보기라고들 하잖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역할인가요? 네, 맞습니다. 편도체는 우리 뇌에 뭐랄까 가장 원시적이고 빠른 반응을 담당하는 파수꾼이에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차가 튀어나왔을 때 우리가 차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확 움찔하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바로 그 찰나의 반응. 그걸 만들어내는 게 편도체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끼어들 틈도 없이 그냥 바로 공포나 불안 같은 생존 감정을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즉시 피하게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편도체가 일단 위험해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군요. 그런데 한번 겪은 위험을 뇌가 기억 못하면 매번 똑같이 눌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아찔했던 경험, 그 공포의 순간은 대체 어디에 저장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배우가 등장합니다. 바로 해마입니다. 해마요? 네, 해마는 뇌의 기록 담당자 또는 사서라고 할 수 있어요. 편도체가 울린 그 시끄러운 경보랑 당시 상황, 그러니까 차가 튀어나온 도로라는 시각 정보, 빵 하는 청각 정보, 이런 모든 맥락을 하나의 사건 파일로 묶는 거죠. 그리고 그걸 뇌의 장기 기억 서고에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비슷한 도로에만 가도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조심하게 되는 거고요. 와, 그러니까 편도체는 경보를 울리고 해마는 그 경보가 울렸던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관하는 그런 팀플레이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감정이 그냥 느낌으로만 안 끝나고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뛰거나 손에 땀이 나는 것처럼 몸으로 나타나는 건 왜 그런가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배우, 시상하부의 역할 때문이거든요. 아, 시상하부. 네, 시상하부는 이 연극의 특수효과 감독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편도체로부터 비상사태 이런 신호를 받으면 즉시 자율신경계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온몸의 특수효과를 지시하는 겁니다. 심장 빨리 뛰어라, 혈압 올려라,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해라 이렇게요.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시키는 거죠. 감정이 신체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이 시상하부 때문입니다. 잠시만요. 그럼 제가 허리를 삐끗해서 아프다는 거랑 그 통증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라고 느끼는 그 좌절감이 뇌의 완전히 다른 부위에서 처리된다는 말씀이세요? 자료에 나오는 대상회가 그 역할을 한다고요? 이건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대상회, 특히 그 앞부분인 앞대상회, ACC는요. 통증의 물리적인 감각, 그러니까 찌릿하다, 쑤신다는 신호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정서적인 고통, 즉 괴롭다, 지긋지긋하다 이런 감정을 처리하는 고통의 감성센터라고 할 수 있어요. 와, 그래서 만성통증 환자분들이 종종 통증 강도보다 그 절망감 때문에 더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뇌에서는 정말로 다른 종류의 고통으로 처리되고 있었던 거죠. 정말 놀랍네요. 경보가 울리고 기록되고 몸이 반응하고 심지어 괴로워하는 과정까지. 이러다간 감정의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기만 할 것 같은데요. 이 연극을 좀 진정시킬 감독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뇌의 CEO이자 이 연극의 총감독, 이마 아피질입니다. 아, 이마아피질. 네. 이마 아피질은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편도체가 위험해 하고 소리쳐도 이마아피질은 괜찮아, 저건 장난감 뱀이야, 진짜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과도하게 흥분한 배우들을 진정시키는 거죠. 연극의 흐름을 조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충동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다 이 총감독 덕분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팀이 더 있네요. 보상계라고 불리는 중격의지 핵과 배쪽 덮개 구역. 이 배우들은 어떤 역할인가요? 아, 이들은 연극이 끝난 뒤에 배우들한테 보너스를 주는 역할입니다. 보너스요? 네,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거나 즐거운 경험을 할 때 바로 이 보상계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거든요. 이 도파민이 바로 쾌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이걸 해내니 정말 기분 좋은데? 하는 강력한 긍정적 경험을 만들어서 그 행동을 다시 하고 싶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 시스템이죠. 재활 과정에서는 이 배우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와, 이렇게 배우들을 하나씩 만나보니까 캐릭터가 정말 확실하네요. 근데 이 배우들이 각자 뛰어나다고 해서 항상 연극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이 팀원들이 어떻게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허둥대는지 혹은 침착하게 대응하는지 그 팀플레이의 실제 모습을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 배우들은 회로 또는 루프라고 불리는 아주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연기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위험 스트레스 루프죠. 이건 일종의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악순환이요? 네. 1단계, 편도체가 위협을 감지하면서 경보를 울립니다. 2단계, 시상하부가 즉시 몸을 긴장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내죠. 3단계, 대상회는 이 불쾌한 신체 감각을 끔찍한 고통으로 해석하고요. 마지막 4단계, 해마는 이 모든 끔찍했던 경험을 트라우마라는 이름의 파일로 저장합니다. 아, 이 루프가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는 아주 작은 자극에도 뇌 전체가 그냥 비상사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야말로 통제불능의 연극인데요. 그럼 이 악순환을 끊어줄 조절 루프, 그러니까 총 감독이 나서는 순간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바로 거기서 이마아피질의 역할이 빛을 발하는 거죠. 이마아피질은 해마에 저장된 과거 기억이랑 현재 상황을 비교 분석해서 이건 예전의 그 위험과 달라, 안전해 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편도체로 직접 신호를 보내서 경보를 끄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아, 직접 끄는 거군요. 네, 이게 바로 감정 조절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만성 통증이나 불안장애를 겪는 분들의 뇌를 보면 종종 이 총감독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져 있어요. 그래서 흥분한 배우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재활이라는 게 이 총감독의 목소리를 다시 키워주는 훈련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하는 보상 동기 루프는 어떻게 재활에 힘을 실어주나요? 그건 마치 마라톤 선수가 러너스 하이를 느끼는 것과 비슷해요. 길고 고통스러운 재활 과정에서 아주 작은 목표, 예를 들어서 마비됐던 손가락을 1cm 움직이는 데 성공했다. 바로 그 순간에 보상계에서 도파민이 터져 나옵니다. 아, 그 작은 성공에. 네, 이 도파민의 폭발이 뇌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강력해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사실은 엄청난 보상이야. 이 경험이 반복되면 뇌는 재활훈련을 피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추구해야 할 즐거움으로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내적 동기가 생겨나는 과정이죠. 자, 그럼 이 모든 뇌과학 지식이 지금 듣고 계신 분들에게, 특히 물리치료나 신경 재활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만성 통증입니다. 이 연극의 배우들을 알고 나니까 통증이 단순히 아픈 감각이 아니라는 말이 이제야 실감나게 들리네요. 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만성 통증을 겪는 뇌는 통증 신호 자체보다 통증에 대한 공포 신호를 훨씬 더 크게 증폭시킨다는 겁니다. 공포 신호를요? 네, 즉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통증 그 자체가 아니라 통증이 다시 올 거라는 편도체의 거짓 경보인 셈이죠. 이것 때문에 치료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진통제로 통증 신호만 줄이는 게 아니라 이 거짓 경보를 잠재우는 훈련이 필요한 이유죠. 그 거짓 경보가 바로 자료에 나오는 공포 회피 반응의 악순환을 만드는 주범이겠군요. 맞습니다. 움직이면 또 아플 거야 라는 편도체의 비명 때문에 움직임을 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근육은 약해지고 우울감은 깊어지는 끝없는 악순환 말이에요. 정확합니다.
저도 예전에 발목을 심하게 다쳤을 때 한동안 계단만 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했어요. 머리로는 괜찮다는 걸 아는데 제 편도체가 저기 위험해, 조심해 하고 계속 비명을 질렀던 거죠. 아, 그게 바로 공포 회피 반응이군요. 네, 그게 시작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임상에서는 점진적 노출이라는 기법을 씁니다. 아주 안전하고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봐, 움직여도 괜찮아, 위험하지 않아 라는 성공 경험을 뇌에 반복적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과민해진 편도체 경보 시스템을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재설정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뇌졸중이나 뇌 손상 후에 갑자기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는 무기력증도 이 둘레계통과 관련이 깊다고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오해하기 정말 쉬울 것 같은데요. 그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이건 의지, 즉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아니라 뇌회로, 하드웨어의 문제입니다. 총 감독인 이마 피즐과 다른 배우들을 연결하는 도로가 손상되면 감정을 조절하거나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동기 자체가 생겨나기 어려워요. 이런 분들께 의지를 가지세요라고 말하는 건 엔진이 고장난 차한테 더 빨리 달려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 정말 비유가 와닿네요. 해마 손상으로 새로운 재활 방법을 알려줘도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는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이럴 땐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요? 해마가 손상되면 말로 설명한 내용을 기억하는 서술 기억 능력이 떨어집니다. 어제 배운 운동 3번째 동작 해보세요 하면 기억을 못 하시죠. 하지만 우리에겐 또 다른 기억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 타기처럼 몸이 기억하는 절차 기억이라는 게 있거든요. 몸이 기억하는 거요? 네, 이런 경우에는 복잡한 설명 대신에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동작을 말없이 반복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의 근육과 신경이 그 순서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핵심은 결국 이것 같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담당하는 뇌와 통증을 느끼는 몸은 결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대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효과적인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비단 환자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매일 경험하는 일이죠.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것, 이게 판도체 시상하부 반응이고요. 반대로 힘든 운동을 끝냈을 때 느끼는 상쾌함과 뿌듯함, 이게 보상계 활성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한순간도 재활을 멈추지 않아요. 오늘 분석한 자료에서 아주 기억하기 쉬운 암기법을 하나 제안하더군요. 편해시 대전보, 편도체, 해마, 시상하부, 대상회, 이마 피질, 즉 전전두 피질, 그리고 보상계. 아, 그거 좋네요. 편해시 대전보. 강한 감정이 밀려올 때 이 6명의 배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내 안에서 어떤 배우가 가장 큰 목소리로 대사를 외치고 있는가? 그리고 어쩌면 꾸준한 연습을 통해 이 연극의 총감독인 이마 페질이 그 시끄러운 배우들 사이에서 좀 더 힘있고 현명한 목소리를 내도록 우리가 직접 훈련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